안녕하세요.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SNS ENG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과학연구소 이타하 연구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시험 모델을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1년에 한 50개 정도의 기술개발 과제를 비용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50개라는 거를 이제 비용 분석하는 이 실적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실적이거든요. 요 기술 개발 과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좀 그런 특성을 가진 과제의 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상용 모델인 시험 모델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이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맞춰서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실무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험 모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빌드업이 좀 돼야 되는데 앞에 좀 많은 것들이 스킵하고 넘어와가지고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이게 먼저 나사에서 쓴 논문이 하나 있는데 좀 빠르게 소개를 하면, 이 시험 모델하고 프라이스 모델을 두 개를 이제 검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엔지니어 분들을 데려다 놓고 가이드를 해준 다음에 하나의 트루 밸류 값을 가르쳐 주지 않고 모델링을 해가지고 실내 구간의 포인트에 얼만큼 들어오는지를 이제 검증한,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한 논문인데, 이 시험 모델이 이제 보면 이제 에버리지 에러가 23%밖에 안 되고, 이제 프라이스는 52%나 되고, 80% 신뢰 구간에 이제 시험 모델은 많은 것들이 이제 그 구간에 들어오는데, 프라이스 모델은 거의 안 들어오는데, 왜 이런 추정력을 가질 수 있는지 시험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특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시험 모델이 이제 이 원개발사죠. 원개발사가 이 시험 모델 안에는 결국엔 리그레션 모델이 들어있는데, 그 리그레션 모델의 추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아니면 이제 주기적으로 이 실적 사업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모델하고 가장 비교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이 널리지 베이스라는 개념이 이 시험 모델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널리지 베이스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정해야 되는 인풋 데이터를 명목형, 그러니까 범주형으로 목록화하고 이제 순위화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 실제 데이터, 비용 데이터들을, 비용과 관련된 모든 기술 데이터가 되겠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범주형으로 그 인풋 데이터를 범주화 해가지고 이제 다 카테고리화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추정하고자 하는 비용 요소가, 내가 추정하고자 하는 비용 요소가 어떤 기능을 갖는지, 그리고 어떤 운영 환경에서 이제 쓰임이 있는지, 그리고 운영 유지 개념, 정비 개념이 어떤지, 그리고 조달 형태는 어떤 거, 요구하는 품질 수준이 어떤지를 수치형으로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명목형으로 내가 지정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그러면 이렇게 명목화하는 게 신뢰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유가, 비용 분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알 수 있는데, 신뢰성이 결국 트루 밸류 값에 가까워야지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이 신뢰성이 일관성하고 이 개념적으로 일치해야 되는데, 내가 분석했을 때하고 다른 사람이 분석했을 때하고 그 값의 차이가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수치형으로 인풋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결국에 비용의 가치는 평가하는 건데, 뭔가 수학적으로 해가지고 비용값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는 건데, 그 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냐, 정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목형으로 만들어서 범주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범주화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추정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추정하는 거하고 일관성 있게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K-베이스라는 게 가장 파워풀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수치형으로 입력하는 파라미터들, 인풋해야 되는 데이터들도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은 비용의 이 모델의 추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미미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K-베이스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될 거 이거 좀 스킵을 하고 바로 시범 적용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시범 적용을 하게 된 사업은 항공기 탑재형 A사 레이더 안테나 장치 개발 과제인데 저희가 A사 레이더를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성능을 사실은 계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제는. 이 과제를 시범 적용하기 위해서 사실 엔지니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서 하나시스템의 정윤권 책임님하고 김건영 책임연구원님이 실제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개발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 거고 트루밸류 값은 제가 공개하지 않고 실제로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비용 구성 비용을 추정을 하려면 모델의 기능도 이해도가 높아야 되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일단 구조적인 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TR 모듈을 만드는데 이 TR 모듈을 하나의 조립체로 이제 패키징 합니다. 근데 이 패키징 하는데 총 채널 수가 64채널인데 요 하나의 이 모듈 안에 4개의 채널이 기판이 들어있고 이게 하나가 패키징되고 이 하나의 패키지된 보드가 4개가 들어가서 모듈 조립체로 또 아세이 개념으로 다시 패키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된 게 이제 안테나 장치로 다시 하우징 되면서 요게 2m, 요게 12m짜리인데 요 안테나 장치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채널짜리의 기판이 들어가서 4개로 이루어져 16채널의 모듈 조립체가 되고 16채널의 모듈 조립체가 4개가 엮여서 64채널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요 주요 핵심은 이제 L밴드의 타일형이고 400W의 출력을 내는 고출력 송신 모듈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 기술 개발 과제가 요 특징인데 이게 WBS거든요. 이 WBS를 보면 이제 시제 종합하는 부분도 있고 시험 장비도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안테나 장치 전체를 개발하는 것도 있고 이제 안테나의 그 신호 정보를 보정하는 단위 모듈 보정 기법을 또 별도로 개발해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 안테나 장치 전체를 다 연구 개발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거를 빨리 캐칭을 해야 된다. 시험 모델을 쓰실 때. 그래서 그러면 여기 레이돔하고 이런 하우징이나 전원 공급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개발이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붙이는 형태이고 실제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거는 이 디지털 송수신 블록, 이 송수신 TR 모듈이 되겠죠. 근데 이걸 TR 모듈을 분해를 해서 이제 보드 단위로 각 고유 기능을 가지는 보드 단위로 엘리멘트 단위로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빠진 게 있는데 이 WBS를 보시면 이게 고출력 TR 모듈이기 때문에 반드시 앰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앰프가 없습니다. 이 앰프가 없고 이 앰프가 송신보드에 숨어 있거든요. 이 앰프가 송신보드에 숨어 있다라는 걸 모르고 비용 분석을 하면 괴리감이 큰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WBS의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실무하시는 분들이. 여기 송신보드의 고출력 앰프가 이 내부에 패키징 돼 있다. 이 개념이 여기에 이 과제의 핵심 기술입니다. 사실. 여기서 다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TBS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34개 정도가 되는 요소 기술이 있는데 이 요소 기술 중에 이 많은 요소 기술은 이미 대부분 기확보되어 있는 기술들이고 실제로 핵심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거는 이제 게인을 얻기 위한 이 증폭 기술하고 이 디지털 하향 변환하고 광대역 파형을 생성하는 이 기술이 뒤 두 개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34개의 요소 기술 중에 인력이 실제로 투입을 해가지고 많은 노고를 들이는 기술은 이 두 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확보되어 있는 그 기술 중에 일부를 제가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건데 이 TRL 수준이 이미 6에서 8레벨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고 6에서 8레벨 정도 들어가 있으면 연구 개발할 때 이제 비용의 투입 노무 공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확보 핵심 기술, 아까 제가 핵심 기술이라고 했던 이 고이득 송신 증폭 기술과 디지털 한양 변환 기술 같은 경우, 그리고 나머지 기술들도 이 보시면 이미 유사 체계에 이미 다 개발을 하고 있거나 다른 선행 핵심 과제로 지금 개발을 해서 획득을 하고 있거나 거의 모디파이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런 사업의 지금 기술 현황들을 모르면 비용 분석을 하러 들어갔을 때 이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완전히 엉뚱한 비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조금은 인지를 하시고 프라이스 모델에 돌리면 이 프로세스가 프로젝트 파라미터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엘리멘트 요소를 브렉다운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비용 구조 모델링을 하고 이 각 비용 구조 모델링을 한 다음에 엘리멘트별로 비용 요소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 각 요소별로 말씀드린 그 명목형으로 카테고리화되어 있는 K-베이스, 논리지 베이스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일정과 수량적인 부분들을 이제 인풋을 해주고 나머지 뭐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노임 단가라든지 뭐 그런 팩터들을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능과 재현에 관련된 변수를 입력을 해주고 이제 마무리가 추정이 되는데 이건 중요한 정보고 이 먼저 프로젝트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다 고정 변수입니다. 저희가 뭐 엔지니어가 변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저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스킵을 하고 이 EBS 구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PBS 기준으로 EBS를 구축하는 건데 비용 분석을 원래 할 때 WBS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비용을 하는 건 사실 CBS고 CBS는 비용 분할 구조인데 이 CBS는 WBS하고 PBS가 복합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비용 구조가 그만큼 복잡하게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국방 비용 분석 체계에서 체계에 안 맞는 거를 이 툴을 가지고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이 툴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우리가 맞춰서 써야 되는데 이 툴이 가지고 있는 제약사항이 있거든요. 기능적 제약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학적 추정 기법에 맞춰서 계속 쓰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비용값들이 나오고 거기에 계속 에러가 붙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엘리멘트 요소의 구조를 형성하는 건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뭔가 개념적으로 잘못 설정을 하면 시험 모델에서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이게 50억짜리 과제인데 100억짜리, 500억짜리가 된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여기서 이제 이 비용 구조 모델링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거는 제품 분할 구조 기준으로 EBS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 EBS는 여기서 시험 모델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이제 비용 분할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분할 구조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물리적인 형상, 그러니까 물리적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에 대한 형태로만 비용 구조를 모델링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WBS를 보시면 이런 사업 관리라든지 이런 단위 모듈 보정 기법 이런 것들은 이런 제품 분할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실제로 사업비에서 가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런 비용 요소들이 WBS에는 다 녹여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험 모델로 비용 구조 모델링으로 옮길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얘가 소화할 수가 없어요. 시험 모델 자체가.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을 하려면 반드시 제품 분할 구조 기준으로만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 이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시험 모델에서 처리가 안 됩니다. 시험 모델에서 처리가 안 돼요. 나중에 다 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처리를 하려고 강제로 여기를 넣어서 그 K-베이스를 어거지로 설정을 하면 비용이 다 왜곡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PBS에 대한 EBS를 구축을 했는데 이 WBS에서 빠진 송신보드 안에 패키징 되어 있는 앰프, 이 앰프를 별도로 넣어줘야 됩니다. 왜 넣어줘야 되냐면 이 시험 모델이 가지고 있는 모델의 컨셉이 그렇습니다. 이 비용 요소들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이 있고 그 고유 기능 단위로 반드시 이 물리적인 구조를 구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신보드의 고출력 증폭기가 패키징 돼 있어서 우리가 공학적 추정을 할 때는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뭐 안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시험 모델링을 할 때는 고출력 증폭기라는 고유 기능을 삽입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케이블 조립체도 없는데 하우징하고 케이블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 가지고 넣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모델이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 모델의 내부적인 그런 개념을 모르고 그냥 공학적 추정 구조에 맞춰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이 레벨링이 이 구조가 이미 누락되면서 비용이 무조건 틀어지고 또 엉뚱한 게 들어가면 이 요소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해서 얘가 딱 들어오면 가격이 처음에 0원이 아닙니다. 추정할 때 0원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용값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이 레벨링이 이제 구조 모델링이 다 되면 이 K-베이스를 설정을 하는데 먼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드웨어의 요소냐 전자적인 요소냐 이 두 개로 분류를 하게 되고 하드웨어의 요소면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수백 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무기체계에 적용되어 있던 엘리먼트를 가지고 와서 얘들이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기능별로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다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거기서 이제 비용의 범위값이 형성이 돼 있을 거고 거기서 우리가 조정해가지고 비용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K-베이스가. 뭐 이거 다 설명을 원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각 비용 요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뭐냐를 디파인한다.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를 정의할 때는 레벨링이 주어지는데 내가 이거를 조립체로 인식을 할 거냐 아니면 보드 단위로 인식을 할 거냐 아니면 부체계로 인식을 할 거냐 그 개념을 가지고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저희가 하는 과제는 안테나 장치인데 사실 함정에 들어가거나 항공기에 들어가면 안테나 장치는 그냥 구성품에 불과한 장비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사업화로 시스템으로 보면 얘가 이제 보드 단위로까지 다 분리가 돼야지 개발 과제 비용이 적정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다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애퀴지션이라고 해서 이제 획득 형태에 대해서 조달 형태를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먼저 이 롤업하는 부분이 있고 기계 전자적 요소가 있고 통합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통합하는 요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범주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처음부터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하는 WBS 잠깐 다시 가실게요. 요게 이런 게 디테일한 건데 사실은 요 안테나 장치 하나를 만들려면 이미 TR 모듈 이게 블록인데 TR 모듈이죠. 이게 합쳐지면 TR 모듈이 되지 않습니까? TR 모듈인데 얘를 하나 하우징해서 통합해야 됩니다. 인티그레이션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단위 시험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요걸 아세이로 만들면서 다시 인티그레이션 하면서 또 이게 통합에 대한 또 소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테나 장치를 한 번 더 묶으면서 전체적으로 전원 공급 모듈이랑 레이돔 체계랑 다 붙여가지고 다시 하우징 하는 거죠. 그럼 이 지금 통합이 인티그레이션 작업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있습니다. 전체적 사업 개념에서 네 번까지 인티그레이션 개념을 가져가는데 이 롤업 요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리를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볼 거냐 단위 관점에서 볼 거냐 이제 요거를 잘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하위 개념에 통합하는 개념은 조립체로서 만드는 그냥 통합 이 정도 수준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꼭 차별화해가지고 통합 수준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와 기계적인 요소냐 전자적인 요소냐를 분류를 할 때 원래 가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make라는 걸로 설정을 하려면 TRL 레벨이 4레벨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이 가이드를 따라가면 비용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모델은 무기체계 관점으로
이 K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무기나 항공기 체계 이런 양산으로 갈 수 있는 진짜 이 무기 체계 관점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 무기 체계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무기 체계 밑에 있는 일개의 장비 내지는 하나의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 개발 과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얘를 이대로 이 TR 여기에 가이드하는 대로 하면 비용이 무조건 잘 못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K베이스는 여러 그 핵심적으로 설정해야 될 지표가 그 애플리케이션 어떤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플랫폼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조달 형태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이 어떤지 이 크게 4개로 전체적인 비용의 바운더리를 잡는데 얘들이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이 기하급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이미 잘못 설정을 하면 나중에 성능 재원의 파라미터를 아무리 조정해도 비용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대로. 이미 여기서 다 기술 개발 과제는 무기체계 관점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 시험 모델이기 때문에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점들을. 여기서 메이크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다 연구 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사업 계획을 설명했을 때 그 34개의 요소 기술 중에 단 4개 빼고는 다 기확보되어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고 그 확보되어 있는 기술, 미확보된 기술마저도 이미 KDDX나 선행 핵심 연구 개발 과제를 통해서 기술이 일부 핵심 기술들의 개념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고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이 지표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요구 스탠다드라는 K베이스는 이 품질 요구사항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품질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무기체계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이 밀리터리 풀이라고 설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이드하는 대로 한다면 요걸 원래 이제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요렇게 하면 비용이 50억 뭐 100억 이렇게 나오지 않죠. A사 레이더 개발 비용이 처음에 저희가 2천억이 들었는데 처음에 이거 보라매에 탑재할 때 그 2천억으로 몇천억 수준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요구사항의 수준이. 얘가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관점 레벨에서 보면 안 되고 이게 시스템 레벨에서 보면 요건 하나의 그냥 그 서브 아세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보라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미니멀한 요구사항 수준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안 해놓고 가면 비용이 기술 개발 과제는 50억 기껏해야 100억인데 1000억, 2000억, 5천억, 1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네. 이게 지표들을 이렇게 다 설정을 제가 모델에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모델이 가이드해 주는 대로 해가지고 설정을 했는 결과가 이건데 원래 이런 뭐 K베이스를 설정을 할 때 한 요소를 독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다른 비용 요소들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중요한데 여기 관련 기술 정보도 들어가 있고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대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해석해서 이 K베이스 지표를 인풋 지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안테나 장치는 새로 신규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일부 송신보드, TR 모듈에 들어가 있는 송신모드의 성능만 조금 개량하는 그 정도 사업밖에 안 되는 거, 사실 그 정도 사업입니다. 성능 개량하는 과제인데 이 송신보드랑 고출력 증폭기, 이 앰프가 이 사업의 기술의 그냥 거의 90%입니다. 90% 이상인데 상대적으로 얘가 정의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 뭐 다 에버리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뭐 마이너한 수준으로 예를 들면 여기 조달 형태는 이런 품질 요구 사항 수준이.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비용의 왜곡이 일으켜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가장 중요한 송신보드와 앰프가 가장 중요한 이 기술적 비중을 차지하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얘한테 상대적으로 다른 요소들보다는 더 높은 비중으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시어 모델의 장점이 수치적으로 내가 정량화해가지고 기입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인지 수준인지 엔지니어가 감각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량 개념이
공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다 견적서를 받거나 실적 데이터를 받는데 대부분의 수량이 1인데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 모델 잘 쓰려면. 시험 모델 잘 쓰려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하위 구성품 아까 말씀드린 TR 모듈을 4개라고 적은 거거든요. 지금 수량을. 그럼 이게 수량을 어떻게 형성하냐면 여기 프로토타입 유닛 구성 수량을 말합니다. 이 퀀티티가 구성 수량을 4개로 적었고 얘가 하위 상위 개체에 붙을 때는 몇 개가 들어가냐 이거를 붙이는 건데 사실 이 송신 보드는 보드 개념 PCB 개념으로 보면 4개가 아니에요. 16개의 보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채널이 16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4개로 정의를 하는 게 KPP 여기서 시험 모델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수량이 정의가 되면 성능 재원의 패러미터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성능 재원의 패러미터를 입력하는 단위와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해서 이 수량을 정의해야 됩니다. 이제 이 패러미터를 정의하는 게 이 송신 TR 모듈의 이 최대 주파수 대역이죠. 이 범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출력 그리고 게인. 근데 송신 모듈 그 PCB 기판 하나는 같은 주파수 개념을 이 범위를 가지고 있고 게인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400와트짜리 TR 그 안테나 조립체로 개발을 하는 건데 이 파워 전력은 산술적으로 분할이 된다는 거죠. 전력을 얼만큼 분배받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머지는 동일하게 성능 패러미터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파워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가지고 100씩 쪼개서 4개로 넣어야 되고 지금 요 KPP가 지금 시험 모델이 디파인하고 있는 이 KPP대로 맞추려면 채널에 따른 보드 수로 수량을 입력을 하면 안 되고 그 4개의 채널이 하나의 4개의 보드가 하나의 조립체로 돼서 그 조립체가 하나의 조립체가 되는데 그 조립체가 설명할 수 있는 성능, 지표 그 지표가 이건데 그대로 정의가 되니까 하나의 채널을 보드를 16개라고 쓰면 안 되고 하나씩 해서 4개로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려면 이게 비용 분석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엔지니어 분들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해석해 가지고 할 수 있어야겠죠. 내가 이 하나의 성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성능과 재원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 단위를 생각을 해 가지고 퀀티티를 넣어야지 그냥 채널이 64개니까 보드를 64개로 넣자라고 하면 또 비용의 왜곡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생략하고 그리고 패러미터 하드웨어 쪽은 이게 비용 요소에서 얘들 보시면 이 전원 공급 모듈이나 냉각 모듈 이런 것들은 TR 모듈 여기 있는 보드는 다 전자적 요소라고 식별을 하는데 이런 안테나 모듈, 냉각 모듈, 레이돔, 전원 공급 모듈은 다 기계적 요소라고 식별을 하거든요. 시험 모델에서. 요거는 이제 기계적 특성이 더 크면 기계적인 요소로 식별하는 거고 얘가 전자적 요소가 크면 전자적으로 식별합니다. 근데 기계적 요소로 식별되어 있는 비용 요소들은 KPP가 중량 지표밖에 없어요. 그냥 무게에 대한 규모로 얘가 산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무게는 나중에 설계치가 나오면 사실 변동이 아니고 고정 변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요 전자적 요소의 KPP 요 부분하고 기계적 요소의 KPP인 웨이트 이 부분은 비용 분석을 할 때 고정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변동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산을 배분할 때 규모 추정의 관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이 변동의 소지가 없죠. 목표치를 잡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용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건 K베이스도 없고 아니고 이 핵심 패러미터도 아닙니다. 다 고정 변수가 되는 거죠. 고정적으로 다 넣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변동을 줄 수 있는 거는 이 컴플렉서티인데 컴플렉스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다 설명 못 드리고 일단 컴플렉스를 보정을 안 하고 비용을 추정한 결과가 이번에 그 추정한 결과 36.2억으로 나오고 거의 28,000 맨아워 시수로 나오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게 지금 보정 전 모델의 추정 결과입니다. 순수하게.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공학적 추정 비용을 저희가 트루 밸류라고 할 수 있죠, 얘가. 트루 밸류를 가지고 왔을 때 비교하면 이제 개발 범위를 좀 제외한 게 있어서 30.52억 그리고 22만 시수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36억 정도 나왔으니까 6억 정도 더 높게 과추정된 거죠. 지금 차액을 보면 5.7억 정도 과추정됐는데 이 20% 차이 제가 고정 변수만 입력하고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을 때 시어 모델 추정력이 이 정도 편차를 보이는 거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좀 공학적 추정가 트루 밸류하고 시어 모델 보정 전 가격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고출력 증폭기 송신보드 쪽에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로 4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냉각 모듈, 전원 모듈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네, 여기도 많은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보정을 할 때 여기에 집중해서 하면 되겠죠. 나머지 비용들은 분명 비용 편차가 있어요. 근데 비용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1차 보정을 한 거를 많이 보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인풋 데이터, 패러미터 인풋 데이터 중에 다 앞에 설명한 건 다 고정값이에요. 정의하고 정의하는 다 디파인 되어 있는 고정값이고 엔지니어가 감도에 의해서 내가 복잡도랑 난이도가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는 평가해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거는 요 패러미터, 전자적 패러미터 요소에 대한 요소와 기계적 패러미터의 요소는 이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 KPP랑 여기 아까 여기 중량 부분에 있어서는 고정적으로 목표치가 들어가니까 변동성을 줄 수 없고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보드의 밀집도 그리고 뭐 성능 요구 사항의 복잡도가 되겠죠. 난이도 요구 사항의 뭐 기계 구조적인 복잡도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시어 모델에서는 시어 모델이 이게 파워풀한 이유가 이게 프라이스 모델에서는 이거를 다 숫자로 집어넣거든요. 1.1, 2.2, 5.6, 7.8. 그럼 저스트하게 비용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가 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시어 모델은 이렇게 순서형 범주형 척도로 이제 무조건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노멀하냐, 뭐 좀 더 높냐 이거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드의 덴서티, 뭐 요구 사항의 복잡도, 기계 구조적인 복잡도의 정도, 또 뭐 스킵하고 그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 아까 반드시 하나의 독립 개체가 아니고 오브젝트를 보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고 설명했는데 이제 보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 고출력 증폭기를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으로 들어왔다 보니까 처음에 넣어서 얘가 반드시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비용 규모가 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가서 왜곡이 된 거예요. 이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 고출력 증폭기는 얘가 하나의 보드로 인식하는데 이 보드가 아니고 소자만 가지고 송신보드에 패키징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가 통합을 시킨 겁니다. 송신보드 안에다가. 그래서 대신 이 지표가 가이드해 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레벨링을 밀집도라든지 컴플렉스의 난이도, 기술적 난이도 같은 것들을 이제 하이 레벨로 조정을 해준 거죠. 2단계씩. 핵심 기술이 몇 개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기계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세컨더리 스트럭처라고 해서 부수적인 구조적인 뭐 그런 서브적인 역할만 한다고 정의가 돼 있던 것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보고 메커니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보정을 하고 나머지는 요 레벨에 비슷하게 다 맞춰준 겁니다. 이 기술 수준을 보고.
굉장히 간단한 보정인데 이렇게 보정을 하면 비용이 요렇게 나오죠. 원래는 트루밸류가 30.5억인데 이 첫 번째 보정한 게 31.62억으로 여기 아까 편차가 18%였는데 3%로 많이 줄고 공수는 25,000 공수로 줄었습니다. 일단은 요게 원인은 이제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시험 모델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공학적 추정하고 얘가 다른 게 비목을 취급한 형태마다 이제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체계 통합을 하나 시스템에서 하는데 많은 협력업체가 붙거든요. 그럼 이 레이더 만드는 업체들 이런 것들은 하나 입장에서는 다 구입 완성품으로 그냥 붙어버리거든요. 그럼 인테그레이션 요소나 개발 요소가 없습니다. 그거를 공학적 추정에서는 다 식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 시스템이 체계 종합을 하니까 하나 시스템 공수만 반영이 되는 거고 이 시험 모델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협력업체가 들어가는 모든 공수들도 얘가 다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갭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N차 보정까지 해가지고 최적화 시킬 수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보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검정력이 있고 추정력이 있는지 시범 적용을 해본 거고 저희가 이 시험 모델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들이거든요. 비용 분석에서 이 부분들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일관성인데 내가 추정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추정하는 게 차이가 거의 없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신뢰성이 확보가 된다고 판단하는 건데 이런 개념으로 좀 시험 모델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우리가 국내 전산 모델을 썼을 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사실 실효성 없이 계속 써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쓰면 시험 모델 비싸거든요. 근데 또 실효성이 없다라는 문제가 또 대두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적용 방안은 이 ADD 인덱스를 조정해서 검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벌써 수백 개의 비용 데이터와 기술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도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범주로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가지고 시험 모델링을 해서 각 유사한 형태의 과제 성격별로 군집을 해가지고 영향성하고 인과성을 분석을 해서 이제 인덱스를 재정립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시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 가이드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 인덱스를 가지고 다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액추얼 코스트 자료를 가지고 그 인덱스를 활용해서 N차 보정을 해가지고 최적화시키는 겁니다. 실제 액추얼 코스트에 맞게 구조도 모델링해서 그 비용에 맞게 해가지고 요거를 K-베이스로 얘가 널리지 베이스로 저장할 수 있어요. 이게 개념이 뭐냐면 지금 안테나 장치를 개발하려면 이런 하이라키를 만들어서 벌써 이게 지금 추정하는 요소만 해도 10몇 개가 되는데 요거를 요렇게 구성할 필요가 없이 요렇게 하나의 아세이 개념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세이 개념으로 저장하면 다음에 추정할 때 이 아세이를 요 안테나 장치를 조립체로 인지를 하고 요거 하나만 모델링에 구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로 저장을 해가지고 K-베이스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예. 그러면 체계 사업에 안테나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으면 함정이나 항공이나 이제 얘를 조립체로 그냥 하나만 넣으면 비용이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구간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 클래스에 대한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썼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비용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먼저 WBS도 다 알아야 되지만 기술 현황도 다 분석이 돼야 되고 원가 구조도 다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원가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다 알아야 되고
그게 취급 형태나 주관을 누가 하느냐, 체계 통합을 누가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냐, 사업 형태랑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변동이 있거든요.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근데 이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뭐 6억이냐 6.1억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모델링 하는 거는 항상 단순화되고 간소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학적 추정하는 거에 우리가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이 툴이 가지고 있는 기능 제약사항을 생각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단순화하고 간소화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ADD의 실적 사업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최적화시켜서 K-베이스를 재정립해가지고 인덱스를 개발하고 K-베이스를 재구축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야 신뢰 구간이 확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가지고 군집하면 샘플링 사이즈가 커지면서 좀 더 추정력이 좋아지고 신뢰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추정 모델로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거, 시어 모델을 개발을 한다는 거죠. 예. 요 정도로 결론을 마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네, 뭐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준비한 건 사실 많았는데 두서없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한 분만 받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이 또 약속돼 있는 시간이 있어서 한 분만 질문 받을게요. 예, 안녕하세요. 항우연에서 온 조동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시어를 활용하면서 잘 이제 캐치하지 못했던 디테일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시어는 일단 시어에서 주는 가이드라인들은 어떤 요소 기술이 아니라 이제 체계 이제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요소 기술에 대한 비용 추정을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그 과소 추정을 통해서 이제 좀 맞춰야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를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시어에서 주는 가이드라인대로 체계 사업에 대한 개발을 추정을 할 때에는 오히려 어떤 체계 사업에 대한 EBS나 CBS를 너무 디테일하게 브레이크다운 시키는 게 비용 추정에 좀 이제 편차를 키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표현하신 게 조 차장님께서 조선희님께서 하신 게 그 비용 분석을 할 때 다들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 하이어라키를 7레벨, 8레벨로 내리면 더 구체화되니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걔가 비용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위로 적정하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체계 사업 수준에서 봤을 땐 그건 조립체 정도라고 보고 그 조립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단위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적정한데 저희가 체계 사업 수준에서는 조립체 수준 그러니까 뭐 장비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에서 비용 모델링을 해야지 대표 변수가 잘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또 그 거기에 줄 수 있는 난이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보드 밑에 기판까지 내려갖고 소자 단위까지 구체화 시킨다고 해도 그 정확한 비용이 오히려 비용이 왜곡을 주는 포인트만 많아지고 정확하게 비용이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요거 시어 모델은 시스템 관점으로 가이드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K-베이스가. 함정무기 체계를 예를 들면 함정무기 체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안테나 장치 하나를 추정하는 거는 시어 모델 입장에서는 그냥 장비예요. 예, 장비. 근데 이 장비를 우리는 사업화 시스템으로 보고 이제 또 하이어라키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다운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